빅데이터 한지 한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거쳐거쳐 결국 AI까지 다음에 또 무엇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니어 스코어가 사실 제가 알기로 언론계에서 상당히 데이터베이스로 뉴스를 제너레이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들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이라고 알고 있는데 좋은 행사들을 이렇게 매번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AI 전문가가 아닙니다. 거기 세 분 발표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AI를 실제 조금씩 백이나 아니면 미들에서 조금씩 접목시키고 있는데 사실 챗 GPT가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사실은 대중에게 갔기 때문이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의 대중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AI 금융은 아직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AI 시대의 금융 플랫폼은 어떻게 발전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한 30분 동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조금씩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해외에서는 금융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유난히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결국에는 아까 방금 전에 정의해 주셨던 것처럼 금융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을 소비하는 어떤 장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융 플랫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론 기존의 금융회사들도 금융 플랫폼을 내걸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금융회사는 자신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융 플랫폼화 되면서 금융회사들도 내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까지 담아서 선보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내 것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낫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양면 시장의 특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고 해서 결국에는 네이버 페이처럼 파트너십으로 확대를 하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네트워크 효과인데 네이버 유입되는 많은 고객들을 다른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가치 공유의 개념인데 그런 특징을 금융 플랫폼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핀테크가 이렇게 빠르게 진전되면서 보여왔던 특징 중에 하나가 핀테크 기업들은 처음부터 비대면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고 처음에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앱을 통해서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들을 하나씩 골라서 제공하는 언번들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발전하면서 지금은 하나의 금융 플랫폼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리번들링 화가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 플랫폼이 사실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고 대면 채널이 비대면 채널화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이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금융 플랫폼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회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회사의 탈중개화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 플랫폼은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금융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한 상태인데 금융 정보를 극대화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함으로써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은 금융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형 금융회사, 특히 금융지주회사들은 자신들의 계열회사를 하나로 묶는 데에 큰 과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핀테크 기업들은 혼자만으로는 고객을 유입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채널들을 계속해서 연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의 생태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융 플랫폼은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앱 멀티 서비스, 하나의 앱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앱 원 서비스, 하나의 앱에서 한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점차적으로 원앱 원 서비스들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원 서비스 허브 모델입니다. 나는 한 가지 서비스만 제공하고 남들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내 플랫폼으로 끌어들여서 고객들이 내 플랫폼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끌어들인 고객들의 플랫폼과 나와 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모델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멀티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지만 다른 금융회사들,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나의 플랫폼에 담아서 내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멀티 서비스와 원 서비스 허브 모델이 약간 비슷할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원 서비스 허브 모델은 내가 남의 서비스를 끌어와서 내 플랫폼에서 이용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멀티 서비스는 내 플랫폼에 와서 다른 제3자의 서비스가 연결이 되면 다시 그 제3자의 플랫폼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모델은 원앱 멀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앱 멀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 서비스 허브 모델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게 원 서비스 허브 모델하고 네트워크 멀티 서비스 모델이 약간 믹스드된 그런 그 플랫폼들을 많이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플랫폼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앱 멀티 서비스는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플랫폼 개발이나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너무 많은 서비스가 제시됨에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더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 플랫폼들을 보면은 콘텐츠를 AI가 최적화해서 제공해주는 금융 플랫폼은 거의 없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한번 시도를 했다가 사실은 접은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융 플랫폼에서의 그 서비스들은 메뉴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여러 번의 단계를 거쳐서 터치해서 들어가야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원앱 멀티 서비스를 메뉴 방식으로 제공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앱 원 서비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집중도 좋고 고객 타격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의 유입도도 낮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데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멀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에 원앱 원 서비스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네트워크 멀티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앱 개발, 그러니까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원 서비스 허브 모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원 서비스 허브 모델은 궁극적으로는 원앱 멀티 서비스 모델과 비슷한 측면들이 있지만, 원앱 멀티 서비스는 모든 다양한 서비스를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게 특징적이라면, 원 서비스 허브 모델은 제3자의 서비스를 자기의 플랫폼에 담아서
자기 고객한테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의 결합과 융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지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휴 서비스 간의 질적 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 이 원의 멀티 서비스를 구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앱인앱 방식으로 구현을 할 경우에 앱 자체의 사이즈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고객 편의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멀티 서비스는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P2P 업체를 방문했는데 고객의 유입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앱으로 바로 오느냐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오느냐 라고 물어봤었을 때 90%의 고객들은 대부분 다 다른 채널을 통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고객들한테 다른 채널을 공유해 주기도 하고요. 네트워크 멀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할 뿐만 아니라 편리성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멀티 서비스를 담으면 담을수록 이거를 제시해 주기가 어렵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앱에서 다른 앱으로 이동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파이 같은 경우에도 제 파트너 어떤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사실은 네이버는 광고를 해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해당 금융회사에 가서 그 상품을 가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결국에는 UI, UX의 격차 때문에 상품 가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 진성 고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 플랫폼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두가 다 원앱 멀티 서비스 모형을 채택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각각의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네 가지를 서로 믹스처해서 그렇게 아마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금융 규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목적. 내가 내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금융 플랫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수요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장 큰 결정 요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 규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진입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진입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세밀한 행위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앱에서 멀티 서비스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국내의 금융 플랫폼 발전 양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해외 금융 플랫폼의 발전 양상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몇몇 사례 조사를 해봤을 때는 일관된 어떤 공통점들이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는 UI, UX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막힘없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해외의 앱들이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잘 구현하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든 은행을 자회사로 갖고 있든 자매회사로 갖고 있든 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든 간에 뱅킹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네이브라는 미국의 핀테크 기업도 은행은 아니지만 뱅킹 서비스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 플랫폼 얘기를 할 때 생활금융, 생활금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때 대부분 다 페이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해외는 뱅킹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금융업에 진입하는 것도 쉽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은행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은행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은행과 제휴를 맺어서 내 플랫폼의 은행 서비스를 탑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앱 멀티 서비스로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주고 싶은 그 서파인데 2011년에 설립된 미국의 핀테크 기업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핀테크 기업은 원앱 원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것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라는 아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시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실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핀테크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은행을 하나 설립했고요, 탔고요. 그 다음에 서파이 뱅크를 통해서는 예금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이나 지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휴은행과 해서 직불 카드를 발급한다든가 수표를 처리한다든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뱅킹과 관련돼서는 플레이드라는 기술 기업을 통해서 미국 전역의 모든 금융회사의 데이터를, 고객의 데이터를 끌어와서 서파이에 연결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관리, 그 다음에 대출, 투자, 보험, 각각의 자회사들을 설립해서 일종의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서의 하나의 원앱 멀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구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도 되게 특징적입니다. 이 서파이가 추구하는 것은 올린 더 서파이 앱입니다. 하나의 앱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화면을 보면은 제가 뒤에서 이제 토스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화면을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 주주들이 슈퍼앱이라고 해서 원앱 멀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난관이 아마 신한도 비슷할 겁니다. 첫 화면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은행을 넣을 것이냐, 증권을 넣을 것이냐. 증권사만 하더라도 증권사 내에서 위탁매매를 넣을 것이냐, 자산관리를 넣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움자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공급자 중심의 플랫폼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플랫폼 발전 양상을 좀 살펴보면은 핵심 서비스의 질적 강화에 좀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핵심 서비스의 질적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가 회사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오는 사업 부서를 첫 화면에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화면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고객의 시간을 얼마만큼 더 많이 점유할 것인가를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많이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왜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그래도 열심히 내부에서 이렇게 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은행 지주나 아니면 모든 금융 권역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다양한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 진입도 어렵지만 이미 진입한 금융회사와 제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금융 플랫폼들은 원앱 멀티 서비스, 원앱 원 서비스, 네트워크 멀티 서비스가 좀 혼재하는 것 같습니다. 토스가 처음으로 원앱 멀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다만 첫 화면은 토스페이, 그리고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면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보험 이렇게 각 금융 권역이 분리되어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 주주들이 슈퍼앱을 만들겠다고 했고 언젠간 어떤 양상으로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금융그룹이 금융각 기업 집단이 삼성 파이낸셜 네트워크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주요 핵심 금융 기업들, 금융 회사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해서 플랫폼화 전략을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모니모라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카드가 모니모를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전면이 삼성카드가 아니라 고객이 보고 싶어하는 전체적인 상황 판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모니모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다양한 우리나라에서 금융 플랫폼이 있는데 원앤 원 서비스 네트워크 멀티 서비스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스가 그나마 처음으로 슈퍼앱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토스 앱의 첫 화면의 계좌 정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들의 평가는 토스의 UI UX가 국내에서는 최고라고 합니다. 그만큼 토스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토스가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토스도 역시 메뉴 방식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토스의 다양한 서비스 화면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토스는 토스뱅크의 자산 보면은 우리은행에 얼마, 신한에 얼마, 포인트머니가 얼마, 하나은행이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더해야 얼마 있는지 제가 압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국내 금융 플랫폼 특징을 좀 발전 양상을 뛰어넘어서 특징을 좀 더 비교해 보면은 우선은 서비스 기회 창출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해외는 기본적으로 뱅킹 서비스,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기반으로 서비스 기회를 확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페이를 제공할 수 있는 데는 페이를 기반으로 하지만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리워딩을 좀 과도하게 제공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 금융 플랫폼들을 쭉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리워드를 많이 제공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까도 보시면 뭔가 아까 네이버 페이에서 리워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 토스도 리워드를 엄청나게 공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리워드도 좋긴 하지만 금융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는 금융 플랫폼에 금융 소비자들이 방문했을 때는 좀 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데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뱅킹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서도 비은행 금융 플랫폼들이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와의 브랜드 제휴를 통해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서비스 구성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앱 이동이나 앱인앱 또는 광고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반면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나 제휴를 통해서 실제 고객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방식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설계될 때는 일부 마이데이터, 그러니까 소수에게만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주고 사실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모든 금융 플랫폼에게 63개사가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주면서 결국에 자신의 플랫폼 사이즈가 자신의 정보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플랫폼이 100만을 갖고 있으면 100만 이내에서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내 플랫폼이 1000만을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이내에서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내 고객이 아닌 고객에 대해서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소파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플레이드라는 업체는
오픈뱅킹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의 데이터를 끌어와서 고객한테 플랫폼한테 그 고객이 동의하면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플레이드가 이런 그 고객이 동의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별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가공해서 실제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 고객이 아닌 고객에 대한 분석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플랫폼들이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사실은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실은 수익을 벌지만 핀테크 기업들이나 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는 그런 곳들은 대부분 판매 수수료,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해외 플랫폼들은 잘 나간다는 금융 플랫폼들은 특히 원의 멀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구독 서비스, 구독 수수료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들어오는 만큼 수익 기반도 탄탄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객이 들어와도 이 고객이 트래픽을 일으켜서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 실제 판매로 이어져야만이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규제 환경도 있고요, 사업 환경도 있고 시장 환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해외와 금융 플랫폼이 발전하는 그런 또한 특징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제 환경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업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금융 플랫폼 발전 양상의 격차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5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디지털하지만 이제 PC의 시대는 끝났고 모바일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일할 때 빼고는 PC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모바일을 쓰기 때문에 환경의 특징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환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그 환경을 봤을 때 손바닥만한 화면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그런 제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대화할 수 있고요, 음성으로도 할 수 있고 영상으로도 가능합니다. 활용 기술들을 보면은 클라우드 기술을 통할 경우에는 좀 더 가벼운 플랫폼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UI, UX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사용자 경험에 따라서 플랫폼의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기술이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좀 AI와 인간과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작업을 더 빠른 시간에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미드하고 백에서 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일관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미드에서 아마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별적인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은 은행 지점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10인치 내외의 화면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시된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의 주도권이 금융 소비자에게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 주도권이 금융 소비자에게 다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금융 플랫폼이라면 공급자가 유도하는 방식으로밖에 금융 소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AI가 다 똑같은 AI가 아니다. 전선,
중선, 후선 업무에 활용되는 AI 기술은 전부 제각각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들은 우리가 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플랫폼 발전 양상을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는 우리는 클라이언트 중심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 신한 플레이 말씀하시길래 오래전부터 사실 광고 메시지만 많이 받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아서 오래간만에 로그인을 했는데 클라이언트 중심이다 보니까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그래서 한 10분이 지났는데도 그 메인 화면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클라이언트 중심은 사실 앱에서 모든 기능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빠른 속도를 경험하는 고객임의 고객일수록 선호하는 고객임의 고객일수록 쉽게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중심입니다.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 2차원에서 뭐 그림도 보여주고 뭐 이모티콘도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읽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UI, 아직까지는 UX보다는 UI 중심입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메뉴 방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가장 큰 한계는 소통이 미흡합니다. 결국에 제시된 것 중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고객들, 소매 고객들, 금융소비자들의 가장 큰 결정장애가 선택장애입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를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환경에서는 금융 플랫폼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좀 더 가볍게 가려면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차원, 2차원을 3차원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UIX를 좀 더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AI의 어떤 그 역할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소통,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6년, 17년에 은행들, 보험사들하고 몇몇 증권사들이 챗봇을 내걸었지만 성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챗봇은 생산형 AI에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고객이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가까운 질문을 찾고 그 질문에 답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트리 방식으로 사실은 설계가 됐기 때문에 고객이 이상한 질문을 하면 답변하지 못하고 뻗어버리는 그런 챗봇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 많이 호응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대형 금융회사들 우리 관심을 갖고 있는 게 AI 파워드 가상금융비서입니다. 버추얼 파이낸셜 어시스턴트라고 하는데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에리카 빼고는 그렇게 주목받은 많은 데가 없습니다. 2018년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면은 다른 경쟁 은행들, 대형 금융회사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할 법도 한데 여전히 에리카만큼 경쟁적인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가상금융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에리카와 고객을 통해서 금융상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리카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금융상담사를 연결해서 실제 판매 절차들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왜 하는가를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금융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받는 건데 인공지능이 그 절차를 사전에 정의한 걸로 할 경우에는 고객의 다양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종의 학습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실제 고객을 응대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학습 자료를 구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 플랫폼에서의 AI의 바람직한 모습, 저는 딱 이 그림 하나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호수 위의 백조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백조의 호수는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백주의 호수를 공연하는 그 발레리나한테 가장 최대의 극찬은 정말 백주가 닿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강조하고 인공지능을 강조하는데 인공지능을 너무 강조한다는 겁니다.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 얘기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금융 플랫폼에서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구현한다면 사람은 이게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인공지능인지를 각인시켜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가 기대했던 거 이하이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챗 GPT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물어보면 100% 맞진 않지만 그럴듯한 답변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금융 플랫폼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한다면 인공지능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강민식 부장님께서 마지막에 크리에이터 영화 소개를 하면서 인간적인가 인간의 적인가가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다고 하셨는데 사람도 인간의 적입니다. 사람도 사람의 적이고 사람도 인간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과 인간을 굳이 구별해야 될까?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좀 더 디지털 세계에서 효율적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굳이 구별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러 금융사들이 디지털 플랫폼에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제도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금년 초에 AI 관련돼서 글을 하나 썼는데 쓰다가 보니까 금융 당국에서 AI 가이드라인을 일찌감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AI들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규제가 너무 기술을 앞서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AI 관련돼서 사실 국제금융기구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우리 인간에게 좋은 이점도 가져다 주겠지만 많은 또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AI를 개발하되 도덕적인 AI를 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는 규제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올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시스템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사람이 하는 실수는 상당히 개별적인 측면이 있지만 AI가 하는 실수는 상당히 시스템적이기 때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상당히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금융당국은 좀 더 엄격한 그리고 좀 더 기술에 친화적이지 못한 그런 규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AI를 적용하고 도입할 때는 좀 더 도덕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